야, 일어나. 때가 어디 있던데. 쪘죠? 오케이. 자, 점심들은 다 맛있게 잘 드셨죠, 오늘? 안 그렇다면 오늘 조금 약 올리는 그림들이 있어서, 어, 특히 이런 거 보면 난 못 참지. 나의 최애 아이템. 이런 맛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분이 들어가면 그것을 분해해서 섭취하고, 우리가 왜 음식물을 필요로 하느냐, 에너지, 그거를 뽀개야 그것이 뽀개지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1학기 때 다 배운 내용이죠.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 에너지를 ATP를 사용하는데 전용해야 되니까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은, 곰팡이와 동물의 다른 점은 곰팡이는 일단 밖에서 이것을 다 분해를, 일단 소화를 시킨 다음에, 밖에서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지. 밖에서, 외부에서 자기한테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녹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흡수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일단 흡입을 한 다음에 안에서 그것들을 분해를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우리의 몸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소화계라고 하는 것이고, 입, 항문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되는 것이고, 완전 소화계, 불완전 소화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이고, 새들은 특히 모래주머니라고 하는, 왜냐면 이 이빨이 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물질들을 마치 갈아서 맷돌 갈듯이 하는 그런 것들, 충분히 아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되새김질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소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식동물은 이 풀을 먹잖아요. 풀 안에 있는 셀룰로즈를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우리 같은 잡식동물이라든가 육식동물들은 셀룰로즈를 풀 뜯어 먹고 못 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풀을 분해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초식동물들은 그들을 유치를 해가지고서 장에서 이 풀 먹어봤자 결국 대부분의 거의 물질들은 결국 셀룰로즈라고 하는 분해가 안 되는, 왜 분해가 안 돼요? 셀룰로즈를 우리는 왜 분해를 못하지? 효소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 그게 웃긴 거지. 이 녹말과 셀룰로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천지간의 물질인데, 둘 다 포도당으로만 길게 이루어진 그런 복합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룰로즈는 우리가 분해를 못하고 녹말은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쩌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녹말은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것이고, 아주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도 아주 예쁘잖아요. 침에도 들어있는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그런데 불행히도 그럼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 셀룰레이즈라고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셀룰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가 없어. 그 미생물들이 그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을 키우는 초식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들을 왜 그런지 유치하는 데 실패. 또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옛날에는 유치를 하고 있다 방 빼라고 쫓아내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는 이 풀 뜯어 먹고 못 산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풀 뜯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맹장을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맹장을 충수라고도 하는 그 맹장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이 맹장은 왜 있는 것일까? 아무 쓸데도 없는 퇴화된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맹장.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 맹장에서 살았던 흔적이 있는 그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이 셀룰로즈를 분해를 했던 효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네들을 내쫓았을까? 아쉽네 하고, 선견지명이 조금 짧았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젠 쓸데없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 장에서 맹장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거니까 우린 버려도 되는 거지?
옛날에는 정말 한때 그렇게 무지몽매한 시절이 있어가지고 내 막내 동생이 태어나던 시절만 해도 무조건 태어나면 무조건 맹장을 잘라버리는 뭐 쓸데없으니까 하는 그런 멍청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뭐야, 애기는 무슨 죄야 그냥. 그래서 맹장이 잘라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 자른 애들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비실비실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이건 뭐 쓸 데가 있네. 자르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둬 줘보자 하는 또 참 성급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자,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소화 과정을 딱 봤을 때 뭐 이런 섭취, 소화, 흡수, 배설 이 네 단계 이것도 외워라.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먹고 소화해서 뱉어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괜히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놓은 것인데. 다만 소화에 있어서 소화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뭐 물리적으로 다 부셔버리고 잘게 그런 기계적인 소화가 있는 뭐 이루 우리가 지금 그걸 거의 대부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뭔가 화학적 소화라는 건 뭐죠? 효소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적 화학적 소화를 둘 다 전담하는 이 소화 기관이 사실은 원래 전체적으로 긴 하나의 연속적으로 뚫린 하나의 터널이 있어야 되겠지.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쭉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가공이 되듯이 쭉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부속 기관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일종의 일하는 공원? 그런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속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효소도 분비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소화가 원활하게 잘 돼서 지나가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전체적인 큰 하나의 연결된 통로 사이사이에 특히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쓸개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부속 기관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면, 심지어 침샘, 왜? 침샘에서 녹말을 분해하는 그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소화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단백질은 결국 소화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흡수를 하느냐. 대충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잘못 간혹 가다가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할 때 음식물로서 그 모든 단백질은 전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다시 다 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간혹 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당류 마찬가지. 다당류는 전부 원래 그 다당류들을 전부 만들었던 원재료 물질들로 다시 회귀가 되는 거죠. 단당류라고. 만약에 그 음식물 속에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핵산을 만들기 위한 그 기본적인 물질들, 우리가 다 일반생물 1에서 봤던 것들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 레트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뉴클리오티드, 지방은 지방산. 그래서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치는,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단백질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먹어봤자 결국은 다 먹으면 다 똥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먹어봤자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들어가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효소들이, 전담 효소들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 좀 녹말을 하나의 이 다당류로서 다당류의 대표 주자로서 녹말을 소화를 할 땐 요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그런데 효소들은 전부 다르나 여기서 전부 이 효소들이 하는 공통점은 뭡니까? 마치
일반적으로 이래서 이들을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으로부터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 반응의 정반대 반응이 되는 것이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핵산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단위체에서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 뉴클리오티드,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 아미노산, 이 다당류를 이루는 단위체 단당류, 이런 것들을 이런 중합체로 만들 때 공통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그 결합, 그 화학 결합은 전부 공유 결합이잖아요. 전부. 그런데 공유 결합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그 공유 결합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것과 연관이 있지, 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서 두 개짜리 폴리펩타이드, 두 개짜리 폴리펩티드를 이루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또는 두 개의 단당류를 이당류로 만들거나 할 때, 그런 반응을 할 때, 공유결합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결합이 어떤 방식의 공유결합이 있죠? 이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과 결부되죠. 둘 중에서 네 둘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봐가지고서 물 하나만 나한테 빼줘. 물 하나만. 그럼 내가 여기다 쫙 선 그어줄게. 공유결합. 아, 멋있지? 나이스. 단단한.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름을? 여러분들이 화학과니까 대부분이. 일단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축합 반응. 영어로 condensation. 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덕택에 공유결합이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한쪽 분자가 OH가 빠져나가고 한쪽 분자가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그게 이제 H2O가 되잖아요. 물이 되면서 그 둘 사이에 공유결합이 딱 형성이 되는 그런 식의 하는 것이 축합 반응이었지. 그게 이제 축합 반응이라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단위체들이 전부 쫙 줄줄이 계속 훨씬 더 큰 그런 복합체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복습이에요. 복습. 1학기 때 복습. 2학기 때 시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일은 없으니까 걱정할 일은 없지만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해도 이걸 모르면 약간 조금 시체말로 쪽팔리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이 축합 반응에 의해서 쫙 만들어진 이 복합체를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환불을 하려고 할 때, 일종의 영수증, 환불하려면 영수증 가져가면 대충 환불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 그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물이라는 얘기지. 자, 이거 나 되돌리고 싶어요. 나 이제 변심했어. 단순 변심이야. 이거 잘라줘. 나 다시 이거 하시오. 난 얘랑 죽어도 같이 옆에 있기 싫어.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그러면 오케이? 물만 주세요. 아까 물 가져갔죠? 물 빠져나갔죠? 그러면 물만 가져오세요. 그럼 물을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것을 다시 분해시키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가수분해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영어로 하이드롤리시스. 물을 집어넣어가지고서 깨트린다. 하이드롤라이시스라는 얘기. 하이드롤리시스. 그러니까 항상 가수분해와 축합은 반대. 물론 가수분해를 전담하는 효소와 축합 반응을 전담하는 효소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효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금 모든 반응들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의 효소, 여러 가지 효소, 그런 효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펩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특별히 그것을 수행하는 효소죠. 그 효소가 하는 반응을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 물 한 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후에 그 결과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여기다 물을 끼워 넣어가지고서, 물이 좀 끼어 들어가잖아요. OH와 H가.
그래서 둘 사이를 끊어놓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을 전부 다 되돌리려면 물이 몇 분자가 필요할까? 막 계산이 나오죠? 이게 하나에 전부 물 한 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지방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란 얘기죠. 마치 이들이 물론 효소가 다르고 무엇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들을 중합 반응에 의해서 이런 복합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일종의 축합 반응이었던 것처럼 이들을 되돌릴 때는 그냥 물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가수분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 입에서 이제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로 들어가는 뭐 그런 움직임 별거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죠. 그냥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충분히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어도 음식물은 위까지 간다라는. 왜? 위에서 이 식도 이 근육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짜주는 연동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 자, 일단 위에 들어가면 음식물들. 이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위 안에서의 환경은 무시무시한 환경이라서, 극도로 산성의 환경이면서, 효소가, 그러니까 산 자체로만 그냥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산성 환경에서 특별하게 어떤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시킨다라는, 특히 그러니까 위에서 주로 주안점을 두고 분해를 시키는 그런 물질은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 버리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위 안쪽을 엄청나게 산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지? 우린 이제 대충 전부 다 알죠? 위 안쪽을, 위 내부를 어떻게 산성으로 만드는지. 마치 리소솜의 내부를 산성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든다는 얘기. 리소솜을 어떻게 안쪽을 산성으로 만들죠? 그거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 펌프가, 양성자 펌프가 바로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펌프는 세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 양성자 펌프가 특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면서 주입을 시켜놓으면 그쪽은 수소가 농도가 그득하게 될 테니까, 수소 농도가 그득하면 그쪽은 산성이 될 테니까, 그게 바로 똑같이, 그게 바로 우리 세포 안에서 리소솜 안에 내부 환경이 산성 환경이 되는 것처럼 아주 똑같은 100% 똑같은 이치로 이 우리의 위 안도 그렇게 이 양성자 펌프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서 답습을 해서 이 pH 2 정도의 엄청난 강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남아나겠어요? 전부 흐물흐물해지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단백질을, 일단 탄수화물에 관한 한 일단 입에서 대충 다 해결을 해줬잖아. 씹어서 잘게 부순 다음에 잘게 부스러진 그 조각들을 이 아밀레이제가 일단 전부 다 잘라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탄수화물은 대충 위에 안에 들어가서는 그다지 나중에 너는 내가 혼내줄게. 기다려. 그래서 일단 위 안에 들어온 음식 중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면서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서 분해를 하는 종류는 바로 그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이 펩신이 단백질을 가수 분해하는 그런 효소인데, 그럼 이 펩신은 어때야 될까? 펩신의 특별한 성질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 얘가? 위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위라는 환경은 좀 pH가 2 정도의 엄청난 산성 환경. 웬만한 단백질은, 이거 역시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생물학 1을 소환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 변성이라는 얘기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전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엉망이 되면 그 단백질은 기능을 잃어버리죠.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는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잖아요. 뭐였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극도로 이제 과격한 극심한 산성 조건이나 알칼리 조건이 이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오잖아요. 왜? 그런 산성 조건이나 알칼리 조건에서는 수소 결합이 전부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상한 딴 얘기, 달나라 얘기하고 있나요? 반응이 뭐 저 인간 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표정들이야. 어쨌든 그래도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래서 3차 구조인 그런 여러 가지 비공유 결합들에 의해서 미세하게 이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이 결합이 수소 결합이잖아요. 근데 그 수소 결합이 다 망가져 버리면 구조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구조가 엉망이 되어 버린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이유는 이가 없지. 그래서 이제 산성 환경에다 주면 단백질은 대부분 그냥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런 요인이 물론 열을 가하면은 단백질은 금방 전부 망가져 버리죠. 그 열은 뭐 어떤 특별한 특정 결합을 지금 뭐 저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단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열을 가하면 분자의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잖아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어떤 분자들을 결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묶어둘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모든 화학 결합들이 전부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은 그냥 최고의 그냥 요인이지 단백질을 전부 망가뜨려 버리는. 근데 이제 산성 조건이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는 pH 2 같은 경우면은 이건 단백질이 도저히 제대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펩신은 거기서 지금 열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단백질들은 대부분 일정한 pH, 보통 중성 pH, 중성 조건에서 이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단백질은 이렇게 극심한 산성 조건에서도 오히려 사실은 이 펩신은 산성 조건이 돼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중성이나 알칼리 쪽으로 오면 얘는 뭐 맥을 못 치고 있다가 갑자기 산성 조건으로 집어넣으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물 만난 무엇처럼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특별한 효소이죠. 그러니까 그 효소마다, 단백질마다 그런 자기의 최적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펩신은 산성 조건에서 특별히 활성화가 되는 그런 효소이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또 한 가지는 이 펩신 같은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이모전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한국말로는 이것을 자이모겐이라고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자이모겐이라니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그냥 활성이 안 되는 비활성된 조건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돼야만 그제서야 마치 칼집에다가 집어넣은 칼처럼 칼이 칼집에서 벗어나와서 날이 시퍼렇게 막 돌아다니면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막 그 칼날에 의해서 막 다치게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빼서 쓸 수 있게끔 칼집에다 고이 모셔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쫙 빼가지고서 이제 칼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존재하다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활성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효소를 자이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이모전 또는 자이모겐 형태의 효소가 이런 펩신도 있고 우리가 이제 순환계에서 보게 될 또 다른 혈액 응고를 이제 촉진을 하는 또 특별한 단백질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도 역시 대표적인 이러한 자이모겐입니다. 자이모전인데 그래서 자이모들은 전부 겐으로 끝나요. 쉽게 우리가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펩신이 원래 특별한 활성이 안 될 때는 펩시노겐이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펩시노전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펩시노겐이라는 상태로, 이건 비활성이 되어 있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산을 치면은 갑자기 얘가 활성이 된 펩신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이거 산성 조건을 치면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냥 대충 잊어버리고 외워버리고 하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왜 얘가 산성 조건에서 이렇게 변할까? 그 이유는 뭘까? 라는 것을 혹시 궁금하게 생각한다면, 이거 역시 다 지금 중간고사 시험 문제와 사실은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구조가 변해서 그래요.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옥신 지베렐린이 왜 여기 수용체에 붙어야만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오옥신과 수용체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지. 오옥신과 지베렐린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이 무슨 유비키틴을 다는 그런 효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생각해보면 오옥신과 지베렐린은 매우 작은 물질이에요. 화학물질, 단백질이 아닌. 수용체는 단백질이야. 그럼 그런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게 누구겠어? 그런 작은 화학물질이겠어요? 아니면 단백질이겠어요? 효소 활성을 제공해 주는 건 단백질이겠지. 그러니까 수용체가 실제로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호르몬, 지베렐린이 됐든 오옥신이 됐든 걔네들이 직접 가서 어떤 효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거기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 수용체는 굳이 지베렐린이나 오옥신과 결합을 해야만 그 일을 하느냐? 무슨 유비킨을 갖다 붙이는. 그럴 때 바로 그 오옥신이 붙어야만 얘가 제대로 된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조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백질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변환시키는 그 패러다임은 여기저기서 그냥 마구 사용이 되는 거거든. 모든 생명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그것을 원리를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그러니까 식문에서 배웠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얘 왜 펩시노겐과 펩신의 이 관계가 무엇일까? 얘는 멀쩡히 있다가 그리고 펩시노겐이라는 전혀 일도 못하는 빙신 이건 전혀 취소, 그런 말은 취소. 네, 잘못. 이런 얘를 일을 잘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가 돼 있다가 갑자기 펩신으로 딱 획가닥 산을 치면 될까? 왜? 산성 조건에서는 뭔가 단백질의 구조가 변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 중성 알칼리 또는 조건에서 이 단백질이 취하고 있던 이런 모습과 산성 조건이 변하면 당연히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바라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산이 이것을 구현을 해준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인산기가 붙음으로써 구현이 되는 그런 단백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위 말해서 이걸 계속 이제 넓혀나가자면, 이 스토리를 넓혀나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슨 신호 전달이라는 것이, 왜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왜 이렇게 많이들 인산기가 막 붙어야만 되는지. 그럼 인산기가 붙으면, 단백질에 인산기가 붙는다는 얘기는 뭘까? 인산기라는 건 뭐예요? 화학적으로. 인산 하나에 이온이, 네거티브 차지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멀쩡하게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가 등 뒤에다가 인산기라는 창을 하나 푹 꽂아버리면 하고 이렇게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모양이 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어떤 수송 단백질은 왜 ATP를 필요로 하느냐, 일을 하는데. 바로 이 ATP라는 것이 왜 에너지로 쓰이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ATP에다가 인산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거기다 팍 꽂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 수송 단백질이 처음엔 일 안 해. 아예 안 해. 내가 지금 이거 여기다 내가 미쳤다고 해야 하다가 인산이 꽂히니까 하면서 이렇게 확 뒤트는 순간에 뭘 하나를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ATP가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많은 경우가 결국 그런 식으로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너무 쓸데없이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전부 다 제가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이니까 현 수준으로서 그것이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나
내일 곧바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완전히 구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생명, 과학이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 수준으로선 그것이 하나의 팩트로서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쪽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을 가만히 해석을 하려고 듣다 보면은 펩시노겐이 이렇게 방출되는 그런 세포와 산을 거기서 뽑아내는 이제 세포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역할 분담이 위벽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세포들 중에서도 각각이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서 역할 분담들을 이루면서 잘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좀 더 깊게 나가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또 한 가지 이 펩신의 우선 보통 되먹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 효소가 특히 이런 대사 경로를 이루고 있을 때 음성 되먹임이라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음성 되먹임이라고 하는 작용은 일종의 대사 경로에서 주로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처음에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 하고 한 3-4차례 옮겨져서 효소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옮겨져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낸 그러한 경우, 이제 음성 되먹임이라는 이런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들이 한 3-4개 서로 다른 효소들이 전부 하나의 공정이 지금 투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되는 이 물질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한 3-4가지의 공정을 거쳐가야만 돼. 그럴 때에 최종 산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아무런 개념 없이 계속 효소들은 이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알 게 뭐야.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야, 진짜. 밀어내기 식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계속 밀어내기 식으로 만들어내다 보면은 최종 산물은 계속 쌓이는데,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팔리지는 않고 최종 산물은 쌓이는데 얘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계속 물질이 들어오면, 원재료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의 입장에서 이건 매우 낭비적인, 소모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산물이 가가지고 최종 산물 자체가 와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 그런 효소를 와서 이것을 억제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디자인을 해놓으면 얘네가 조금 재고가 쌓이면 얘네들이 슬그머니 와가지고서 첫 번째 효소를 야 임마 하고 이걸 저해를 시켜버리면 여기서 일단 끊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만들어지게 되면 최종 산물의 재고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제서야 얘도 이제 빠져나갈 테니까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종의 그런 피드백이 되는데, 피드백이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피드백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 그래서 음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짧게 말해서 정의가 뭐냐? 최종 산물이, 대사 경로의 최종 산물이 대사 경로의 주요 초기 단계에 있는 주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그러한 대사 경로의 이제 활성을 조절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음성 되먹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그럼 그 반대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음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쌓이면 훨씬 더 그냥 광폭해가지고 광분해가지고서 이게 훨씬 더 많이, 최종 산물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얘네들이 갑자기 광분해서 일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좀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니까 별로 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 펩신의 경우가 활성이 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양성 대먹임은 초기 단계보다 위쪽으로 훨씬 더 기하급적으로 훨씬 확 증폭돼서 마치 로그식으로 증가 속도가 올라와 버리지. 처음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훨씬 쫙 올라가게 되는 그 속도, 이걸 말하는 거지. 처음엔 조금 있다가 일단 개시가 되면, 일단 활성화가 되면 한꺼번에 왜?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나 같은 인간이 처먹어대기 시작하면 이걸 감당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소화를 돕는 그런 효과를, 이런 양성 대먹임을 활용을 함으로써,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액은 전체적으로 이걸 마치 죽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는 유미즙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창자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럴 때 이제 위가 이걸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산성 조건에 이것을, 그래서 그 위벽은 조금 특수 코팅을 좀 사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위벽 조직을 이런 특수 코팅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끈적끈적한 이런 위 점막이 그것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지.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처럼 자극적인 매운 거, 짠 거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위벽을 손상을 훨씬 더 자주 시킬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위벽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야만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만큼 손상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성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상피세포, 피부세포들처럼 재생이 빨리 돌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 오히려 우리의 피부세포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이들을 재생을 해줘야, 그래서 마치 일반적으로 한 3일마다 한 번씩 이걸 재생을 해야 된다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의 리스크는 이런 식으로 재생이 잘 돼야만 빨리 되는 세포는 무엇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암으로 돌변할 위험이 훨씬 더 큰 거지. 재생이 빨리 된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의 능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의 능력이 빠를수록 뭔가 하나만 잘못돼도 얘는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속이 많이 쓰린 경우, 신경 쓰인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제 위산이 자꾸 분비가 된다는, 이것은 왜 그러냐? 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 점막이, 산으로부터 이렇게 코팅이 돼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식도는 사실 그렇게 보호가 안 돼 있거든, 점막이. 그러니까 혹시 위산이 조금이라도 위를 밖으로 벗어나와가지고 식도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속칭 핫번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핫번이 어떻게 생기냐? 결국 위산 자체가 식도로 이제 역류를 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그 역류를 막아주는 이 문이 있어요. 그것을 관략근, 각각의 요소마다 우리의 근육세포들이 관략근이라는 형태로 이걸 쫙 막아주고 있는 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이 부위도 당연히 관략근이 튼튼하게 이것을 막아주고 있지. 그러니까 위산이 이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이제 노화가 된다거나 조금 일종의 결함이 생긴다거나 할 때는 이게 흐물흐물해지면 마치 우리 그 수도관 같은 데서 그걸 좀 저속한으로 바킹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패킹? 오링. 그게 이제 낡고 그렇게 되면 이게 새듯이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식도 역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됐을 경우에 그냥 물리적으로 엄청난 산에 노출돼서 이렇게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훨씬 더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그것이 훨씬 이제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위 속에 사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요 세균이 이것을 훨씬 더 이제 능동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거리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위궤양. 위궤양이 왜 위험하냐면 이러한 상처가 계속 생겼을 때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잖아. 그럼 그때 세포 분열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뭔가 잘못 조금만 삐끗하면 그 세포 분열 활성이 잘못해서 암의 촉진으로 살짝 딴 길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궤양이 위암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그런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힐리코박터가 매우 크게 일조를 한다라는 그런 설이 큰 힘을 받고 있으나 또 아니다, 그거 큰 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케이 10분 쉬고 계속합시다.